그 여자가 만든 음식은 손님상에 올릴 수 없습니다. 사장님의 목소리가 주방 안에 뜨거운 기름 냄새를 가르고 날아왔을 때 저는 손에 쥐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앞치마 끝에는 아침부터 닦아낸 소스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식당에는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온다고 했습니다. 예약 명단에는 이름 대신 특별실 손님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홀 직원들은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원래 그 음식을 만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방 가장 안쪽 설거지통 옆과 재료 창고 사이를 오가며 팔을 다듬고 접시를 닦고 바닥에 떨어진 밀가루를 쓸어 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이름 대신 보조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도 고마웠습니다. 적어도 누군가 저를 불러준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메인 요리를 맡은 조리장이 갑자기 손을 대었습니다. 프라이팬이 뒤집히고 뜨거운 소스가 바닥에 튀었고 주방은 순식간에 숨막히는 침묵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특별실 손님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사장님 얼굴은 달군 철판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 예전에 어디서 요리 배웠다던데요? 그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지금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제 등 뒤에 꽂히는 느낌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요리를 배웠다는 말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제가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병든 어머니 밥상을 지키려고 익힌 손맛이었고 한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밤새 끓였던 국 한 그릇의 기억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좋아. 그렇게 자신 있으면 네가 해봐. 단 손님이 한 숟가락이라도 남기면 오늘부로 나가. 주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만두면 당장 이번 달 방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순간 제 지난 날까지 모두 들키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못하겠으면 지금 나가. 사장님의 말에 저는 겨우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끓인 그 한 그릇이 몇 년 동안 제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한 사람의 기억을 다시 불러낼 줄은. 그리고 특별실에 앉아있던 그 손님이 첫 숟가락을 입에 넣은 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 그때 나를 살려준 사람이군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사장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홀 안의 공기는 멈춘 듯했고 저는 접시를 든 채 한 발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왜 제가 그 손님을 알아보지 못했는지, 왜 그 사람이 저를 은인이라고 불렀는지 말하려면 이야기는 몇 년 전 제가 아직 누군가의 딸로만 살고 싶었던 그 좁은 골목의 작은 부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저는 도시 끝자락의 낡은 반지하 방에서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길바닥보다 조금 낮아서 비가 오는 날이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젖은 구두 끝이 먼저 보였습니다. 방 안에는 늘 눅눅한 냄새가 배어 있었고 겨울에는 벽지가 숨을 쉬듯 들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방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녁마다 작은 가스레인지 위에서 국물이 끓고 어머니가 기침을 삼키며 짜지 않게 해라 하고 말하던 순간만큼은 그곳도 분명 집이었으니까요. 어머님은 오래 앓고 계셨습니다. 큰 병원 이름이 적힌 봉투가 서랍 안에 늘 쌓여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자주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볼 때마다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진료비, 약값, 검사비. 그런 숫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아주 조용히 깎아냈습니다. 저는 낮에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시장 골목 끝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끝은 늘 불어 있었고 손목에는 뜨거운 냄비에 스친 자국이 사라질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요리할 때만큼은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없는 재료로도 따뜻한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무 한 조각, 오래된 대파, 냉장고 그 속에 마른 멸치 몇 마리.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다루면 가난도 잠시 숨을 고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끓인 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네 손맛은 사람을 조용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 그 말이 칭찬인지 위로인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다만 그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참고 있던 눈물이 코끝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곤 했습니다. 제가 처음 큰 식당에 들어간 것도 어머니 약값 때문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근사해 보이는 고급 한식당이었지만 제 자리는 주방 입구 옆 낮은 선반 아래였습니다. 출근 첫날, 사장님은 제 이력서를 대충 훑어보다가 물었습니다. 정식으로 배운 건 없네요. 저는 앞치마 끈을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오래 해봤습니다. 그는 웃지도 않고 종이를 덮었습니다. 집밥이랑 손님 음식은 달라요. 괜히 나서지 말고 시키는 일만 해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요리 학교도 자격증도 누군가의 추천장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건 새벽마다 시장에서 싱싱하지 않은 재료를 더 싸게 고르는 눈과 어머니가 아픈 날에도 넘기기 쉽게 국물을 끓이는 손뿐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을 실력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식당에는 저보다 어린 직원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저를 쉽게 낮춰보았습니다. 제가 말수가 적고 옷이 늘 비슷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쉬는 시간에 모두가 커피를 마실 때 저는 남은 밥을 물에 말아 급히 먹었고, 누군가 새 신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젖은 운동화 안쪽을 휴지로 눌러 닦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참자. 한 달만 더 버티자. 어머니 약만 끊기지 않게 하자. 그런데 그 식당에서 일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영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한 남자가 식당 뒷문 근처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술 취한 사람일 거라고 했고 사장님은 문제 생기기 전에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의 입술색이 이상하게 창백한 것을 보았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가 너무 얕았습니다. 저는 이유도 모르고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냉장고에 남아있던 북어, 무, 생강을 꺼냈고 불을 켰습니다. 어머니가 기력이 없던 날마다 끓여드리던 맑은 국이었습니다. 약은 아니었지만 속을 깨우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어머니가 늘 말했으니까요. 남자는 겨우 눈을 떴고 제가 떠먹여준 국물을 몇 모금 삼켰습니다. 잠시 뒤 구급차 소리가 골목을 차왔습니다. 그는 실려가기 전 제 손목을 아주 약하게 붙잡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이 뒤에서 차갑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한 일에 끼어들었다며 혼날까봐 저는 그저 손을 빼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살아났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다음 날 아침 뒷문 옆 바닥에는 비에 젖은 명함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름은 번져 읽을 수 없었고 모서리에는 작은 은색 문양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왜인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낡은 지갑 안쪽에 끼워두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젖은 명함 한 장이 몇 년 뒤 제가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다시 꺼내보게 될 첫 번째 단서가 될 줄은요.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제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밤에 쓰러졌던 그 남자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식당은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앞치마를 삶고 어머니 약봉투를 확인하고 주방 구석에서 팥뿌리와 생강 껍질을 모았습니다. 세상은 누군가의 목숨이 흔들렸던 밤도 오래 기억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그날 이후 저를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좋게 본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제 행동을 살폈고 제가 냄비 근처에만 서 있어도 날카로운 목소리도 말했습니다. 보조는 보조일만 해요. 괜히 손맛 자랑하지 말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맛이라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예민한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식당에서 요리는 실력보다 서열에 가까웠습니다. 누가 불 앞에 설 자격이 있는지, 누가 접시 바깥에 머물러야 하는지 이미 정해져 있던 것입니다.
그 무렵 새로 들어온 조리장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도윤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장님의 조카였고 외국에서 요리를 배웠다는 말이 늘 꼬니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흰 조리복은 늘 깨끗했고 칼을 잡는 손보다 말투가 더 날카로웠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그 앞에서 몸을 낮췄고 사장님은 손님 앞에서 그를 우리 식당의 얼굴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도윤실은 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열심히보다 눈치가 먼저예요. 그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은 그릇에 남은 육수를 따로 담아두면 그는 슬쩍 다가와 냄새를 맡았습니다. 제가 무를 얇게 썰어두면 한참을 보다가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자기 작업대 위로 가져갔습니다. 처음엔 제가 예민한 줄 알았습니다. 배운 사람은 작은 재료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직원 식사 시간에 도윤 씨가 만든 국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맛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한참 멈춰 있었습니다. 그 국물 맛은 제가 어머니에게 끓여드리던 방식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북어를 오래 볶지 않고 살짝만 숨을 죽이는 것, 생강을 마지막에 아주 조금 넣어 비린내만 걷어내는 것, 무를 큼직하게 넣지 않고 얇게 썰어 단맛을 빨리 우려내는 것까지. 왜 안 먹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뜨거워서요. 그는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 손을 더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재료를 다듬을 때도 일부러 평범하게 했고, 양념을 맞출 때도 남들이 보지 않을 때만 손끝으로 찍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숨기려 할수록 이상하게 더 들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윤 씨는 제가 버린 메모지를 주워보기도 했고, 냉장고 안에 따로 둔 국물 그릇을 말없이 비우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둔 겁니다. 그는 그릇을 내려놓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식당 안에 있는 건 다 식당 거예요. 당신 것도 내 것도 아니고.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맞는 말 같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이름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작업대도, 제 칼도, 제 시간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만든 맛조차 제 것이라고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사장님은 특별실 예약이 들어왔다며 주방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성공하면 식당 격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도연 씨는 새 메뉴를 준비한다고 했고 직원들은 그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준비한 메인 요리의 밑국물은 제가 비오는 밤 쓰러진 남자에게 끓여주었던 그 국물과 점점 닮아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조합은 오래 끓이면 맛이 탁해집니다. 주방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도윤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누가 물어봤어요? 사장님이 곧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시키는 일이나 해. 손님 앞에서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 순간 제 안에서 아주 작은 것이 금이 갔습니다. 저는 그저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그들에게 제 말은 늘 분수를 모르는 사람의 참견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낡은 지갑 속에 넣어둔 젖은 명함을 꺼내보았습니다. 이름은 여전히 흐려져 있었지만 은색 문양만큼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문양이 특별실 예약 카드 한쪽에 찍힌 표시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도윤 씨가 예약 카드 앞에서 사장님에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손님만 잡으면 이 레시피는 우리 식당 대표 메뉴가 됩니다. 그때 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느꼈습니다. 제가 묻어두었던 그 비오는 밤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주방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저를 밀어내지는 않았지만 제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이야기가 끊겼고 제가 냉장고 문을 열면 누군가가 뒤에서 꼭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훔치기라도 한 사람처럼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정작 제 손끝에서 나온 작은 방식들은 하나둘 도윤 씨의 작업대 위로 옮겨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출근하면 제가 전날 손질해둔 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시마를 건져내는 시간도 누군가 먼저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표시해둔 작은 메모지는 찢겨 쓰레기통 아래에 숨겨져 있었고 그 위에는 도윤 씨가 새로 쓴 깔끔한 글씨의 조리 순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이었지만 제 흔적만 지워진 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식당 안에서 제 말은 늘 가볍게 흩어졌으니까요. 저는 그저 방세를 내야 했고 어머니 약을 사야 했고 하루라도 더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참는다는 건 조용히 서 있는 일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안에서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난 뒤 직원들이 늦은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도윤 씨가 새 국물을 작은 그릇에 담아 사장님 앞에 놓았습니다. 사장님은 한 숟가락 맛보더니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야, 이 맛이면 특별시 손님도 넘어오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국물에는 제가 어머니를 위해 익힌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 오는 골목에서 낯선 사람의 숨을 붙잡으려 했던 절박함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새 메뉴라고 불렀습니다. 도윤 씨의 실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맛은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사장님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또 시작이네. 도윤 씨는 웃으며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맛에도 주인이 있습니까? 그 한마디에 직원 몇 명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제가 우스인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가난한 보조가 자기 손맛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모습. 누구에게는 그것이 억울함이 아니라 착각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설거지통 앞에서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는데 홀에서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접시는 계속 쌓였고 제 허리는 뻐근하게 굳어갔습니다. 스테인리스 그릇에 부딪히는 물소리가 너무 커서 잠깐은 제 마음속 소리까지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주방 막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언니, 아까 도윤 셰프가 언니 수첩 가져갔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수첩? 그 낡은 갈색 수첩이요. 재료 비율 적힌 거. 순간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 수첩은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먹을 수 있었던 음식, 기침이 심한 날 넘겼던 국물, 시장에서 남은 재료로 버틴 날들의 기록이었습니다. 제게는 요리책이 아니라 어머니와 제가 버텨온 시간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도윤 씨에게 가서 수첩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조리대에 기대 서서 제 말을 끝까지 듣더니 아주 느리게 웃었습니다. 이런 건 레시피가 아니라 메모예요. 대단한 비밀처럼 굴지 마세요. 제 겁니다. 제 목소리가 저도 놀랄 만큼 떨렸습니다. 그는 수첩을 제 앞에 툭 던졌습니다. 젖은 손자국이 표지에 번져 있었고 몇 장은 접힌 채 찢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워들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사장님이 문 쪽에서 걸어 들어왔습니다. 내일부터 너는 밑 준비에서 빠져. 설거지랑 청소만 해. 그 말이 주방 바닥에 떨어진 얼음처럼 차갑게 굴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나오기도 전에 어머니 약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월세 날짜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함께 무너질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잠든 옆에서 수첩을 펼쳤습니다. 찢어진 페이지 사이에 작은 종이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특별실 예약 카드의 복사본이었습니다. 누가 넣어두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지갑 속에 간직해온 젖은 명함의 은색 문양과 똑같은 표시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반지하 창문 위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지나갔습니다. 그제야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내 맛을 빼앗기는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더 이상 조용히 있으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기억마저 남의 이름으로 올라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홀 조명은 꺼져 있었고 의자들은 테이블 위에 뒤집힌 채 다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주방 안에는 밤새 식지 않은 기름 냄새와 차가운 금속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창고 앞에 서서 한참 숨을 골랐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겁보다 부끄러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참았을까? 왜 내 손에서 나온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일조차 허락받지 못한 사람처럼 굴었을까? 저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찢어진 페이지를 투명 테이프로 붙이고 어머니가 좋아하던 국물 조합이 적힌 부분을 다시 천천히 읽었습니다. 글씨는 삐뚤었고 군데군데 물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은 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도윤 씨가 들어온 것은 그때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잠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오늘부터 밑준비 빠지라고 못 들었어요? 저는 수첩을 닫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이 말라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제 수첩을 다시는 만지지 마세요. 그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직도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만든 방식으로 특별실 음식을 내지 마세요. 제 말이 끝나자 주방 안 공기가 굳었습니다. 막 출근하던 직원 둘이 문 앞에서 멈춰섰고 도윤 씨의 표정에서 웃음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가 당황하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주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 있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늘 증거가 없었습니다. 제가 밤새 어머니 옆에서 국물을 끓였다는 증거, 비 오는 날 쓰러진 남자에게 숟가락을 대주었다는 증거, 제 방식이 누군가의 손을 거쳐 이름만 바뀌고 있다는 증거. 가난한 사람의 기억은 자주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정처럼 들렸고 변명처럼 취급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작은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젯밤 수첩 사이에서 발견한 예약카드 복사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젖은 명함도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낡아 있었지만 은색 문양은 여전히 보였습니다. 이 표시가 왜 특별실 예약카드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윤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첫 번째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보자마자 얼굴을 굳혔고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중요한 날에 주방 분위기 망치려고 작정했어? 저는 손에 쥔 명함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특별실 손님에게 이 음식을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 말하겠습니다. 사장님은 잠깐 멈췄다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네가? 손님 앞에서? 누가 네 말을 믿어?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실 손님 앞에서 제가 입을 여는 순간 저는 건방진 보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일을 잃을 수도 있었고 다시는 이 바닥에서 일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도 월세도 내일의 식비도 모두 제 목을 조였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겠다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제 삶의 한 조각이 남의 접시에 이름 없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말은 하겠습니다. 사장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도윤 씨에게 눈짓했고 도윤 씨는 곧바로 제 손에서 명함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막내 직원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CCTV 켜져 있어요. 주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장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도윤 씨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점심 준비가 시작되기 직전 사장님은 저를 창고로 불러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던졌습니다. 안에는 제가 받아야 할 이번 달 월급의 절반만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끝나면 나오지 마. 그리고 특별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저는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도윤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여자는 오늘 안 보이게 할 겁니다. 레시피는 이미 제 이름으로 올라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망설임이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창고문 안쪽에는 오래된 양파망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밀가루 포대가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선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 물이 끓는 소리, 직원들이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식당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오늘의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서는 뭔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오늘 안 보이게 할 겁니다. 도윤 씨의 그 말이 계속 귓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제가 사람이 아니라 치워야 할 얼룩이라도 된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손에 쥔 월급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녹음 버튼은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사장님과 도윤 씨 앞에서 말을 꺼냈던 순간부터 저는 혹시 몰라 모든 소리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자신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사람을 의심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 비참해서 몇 번이나 녹음을 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창고 밖에서 들린 그 통화 내용은 제 망설임에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도윤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여자는 오늘 안 보이게 할 겁니다. 도윤 씨의 그 말이 계속 귓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제가 사람이 아니라 치워야 할 얼룩이라도 된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손에 쥔 월급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녹음 버튼은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사장님과 도윤 씨 앞에서 말을 꺼냈던 순간부터 저는 혹시 몰라 모든 소리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자신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사람을 의심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 비참해서 몇 번이나 녹음을 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창고 밖에서 들린 그 통화 내용은 제 망설임에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도윤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남자가 예전에 쓰러졌던 사람인지 뭔지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오늘 그 맛을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 얘기도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예전에 쓰러졌던 사람. 그 말이 제 가슴 한가운데를 찔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실 손님이 그 비오는 밤의 남자일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수첩을 뒤졌고 제 국물 맛을 따라했고 제 흔적을 지웠습니다. 저는 창고 선반 위에 놓인 낡은 상자를 붙잡았습니다. 손끝에 먼지가 묻었습니다. 그 상자는 주방에서 오래된 서류나 영수증을 넣어두는 곳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텐데 그 순간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자 옆면에는 특별실 예약카드와 같은 은색 문양이 찍힌 봉투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손님 정보가 적힌 종이와 오래된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태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름이 진짜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모 아래쪽에 적힌 문장이 제 숨을 멈추게 했습니다. 몇 년 전 폭우가 내리던 밤, 뒷문 근처에서 의식을 잃은 뒤 이름 모를 직원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함. 당시 맑은 북엇국 맛을 기억함. 저는 그 종이를 붙잡은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힘을 잃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혼날까봐 이름도 말하지 못하고 손을 빼던 순간, 병원비 걱정 때문에 다음 날에도 아무렇지 않은 척 접시를 닦던 시간, 저 혼자만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일이 사실은 누군가에게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마저 누군가가 자기 이름으로 가져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아, 그 여자 수첩에 있던 비율 확실하지? 도윤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만 손보면 제 메뉴처럼 보일 겁니다. 저는 종이를 가방 안쪽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꼭 쥐었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하면 사람은 울지도 못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대신 모든 것이 차갑게 또렷해졌습니다. 왜 사장님이 저를 밑준비해서 빼려 했는지, 왜 도윤 씨가 제 수첩을 훔쳐봤는지, 왜 특별실 손님 앞에 저를 세우지 않으려 했는지 이제야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손만만 지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오는 밤 누군가의 숨을 붙잡으려 했던 제 진심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말해주던 그 한마디, 사람을 조용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말을 더는 남의 욕심 밑에 묻히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고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일자리도 월급도 그 식당에서의 마지막 자존심도 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숨어 있으면 저는 평생 제 이야기를 스스로 지워버린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기 전 저는 어머니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을지도 몰라. 그래도 걱정하지 마. 전송 버튼을 누른 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믿어주길 기다리지 않겠다고. 제가 직접 그 방으로 걸어 제가 잃어버릴 뻔한 이름을 되찾겠다고. 특별실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제 심장이 주방의 환풍기 소리보다 더 크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쟁반이 들려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들어야 할 쟁반이 아니었습니다. 도윤 씨가 마지막 장식을 올린 메인 요리를 홀 직원에게 넘기려는 순간 저는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홀 직원은 당황해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사장님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려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쟁반 위의 그릇은 따뜻했고 손바닥을 통해 온기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이상하게 그 온기 때문에 오히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밤마다 제가 붙잡았던 냄비 손잡이의 열기, 비 오는 골목에서 낯선 사람의 차가운 손을 만졌던 감각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사장님이 제 팔을 붙잡으려는 순간 막내 직원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손님 기다리십니다. 그 말이 누군가를 막아세운 것은 아니었지만 아주 짧은 틈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지나 특별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주방과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낮은 조명, 두꺼운 커튼, 조용한 음악, 반짝이는 유리잔. 가운데 앉아있던 남자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희끗한 빛이 섞여 있었고 얼굴은 몇 년 전 비에 젖어 있던 그 사람보다 훨씬 단정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날의 기억을 꺼내는 순간 제가 다시 그 비참한 골목으로 돌아갈 것 같았으니까요. 제가 그릇을 내려놓자 도연 씨가 곧장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억지 웃음이 붙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보조 직원이 아직 절차를 잘 몰라서요. 그 말에 제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보조 직원. 저는 그 단어 하나에 몇 년 동안 눌려 살았습니다. 이름 대신 자리로 불리고, 마음 대신 쓸모로 평가받고, 손끝의 시간을 남의 이름 뒤에 숨겨야 했습니다. 남자는 숟가락을 들기 전 저를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의임식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도윤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희 식당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대표 요리입니다. 저는 쟁반 가장자리를 꼭 잡았습니다. 그때 사장님도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저를 향해 차갑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입을 열면 끝이라는 경고처럼 보였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국물을 한 숟가락 더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작은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제 인생이 판결을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남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당신, 그때 나를 살려준 사람이군요. 그 한마디에 도윤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장님의 웃음도 어긋났습니다. 저는 숨을 쉬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도윤 씨가 급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아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맛은 제가... 그 순간 저는 제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화면을 누르는 손가락만은 분명했습니다. 창고 앞에서 녹음된 목소리가 방 안에 흘러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오늘 안 보이게 할 겁니다. 레시피는 이미 제 이름으로 올라갔어요. 방 안의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었습니다. 도윤 씨가 제 휴대전화를 낚아채려 했지만 남자의 수행원처럼 보이는 직원이 조용히 그의 앞을 막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은색 문양에 찍힌 봉투와 메모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몇 년 전 폭우가 내리던 밤 이름 모를 직원이 끓여준 맑은 북엇국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낮게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인지 알아?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 더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무서움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이 제 안에서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압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온 순간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이미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손님 이름도 몰랐습니다.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이 쓰러져 있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서 국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억까지 누군가의 메뉴가 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자는 오래도록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이 식당의 음식이 아니라 그날의 마음을 찾으려 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사장님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자신감마저 사라졌습니다. 도윤 씨는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별실 밖에서는 주방의 소음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방 안에서는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에 젖어 이름이 번졌던 그 작은 종이. 몇 년 동안 제 지갑 안에서 아무 말 없이 납작하게 눌려있던 기억. 그것이 이제야 제 앞에서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 식당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처음으로 누군가의 허락 없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문이 다시 닫히고 나면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설거지통 옆에 서서 모든 것을 삼키는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식당은 며칠 동안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특별실 문이 닫힌 뒤 강태호 씨는 사장님과 도윤 씨에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몇 마디를 했고 그 자리에서 예정되어 있던 투자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음식은 손끝으로 만들지만 신뢰는 사람의 태도로 만듭니다. 그 말 하나가 방안을 오래 눌렀습니다. 도윤 씨는 끝까지 제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은 처음에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직원 관리가 미흡했다. 오해가 있었다. 주방 안에서 소통 문제가 있었다. 그런 말들이 천천히 흘러나왔지만 누구의 마음에도 닿지 못했습니다. 녹음된 목소리와 훔쳐본 수첩, 은색 문양이 찍힌 메모, 그리고 강태호 씨의 기억이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사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사과는 제 마음을 크게 흔들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린 말은 막상 도착했을 때 이미 늦어버린 편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면서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했습니다. 아주 오래 젖은 옷을 입고 있다가 이제야 그것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깨달은 사람처럼요. 그날 밤 저는 주방으로 돌아가 제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작은 비닐봉지 하나에 낡은 수첩과 여분의 양말, 어머니 약 봉투를 넣었습니다. 오래 쓴 앞치마는 거리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것까지 가져가면 제가 그곳에서 보낸 시간마저 다시 짊어지고 나가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막내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그만두실 거예요? 저는 잠시 웃었습니다. 이제는 설거지통 옆 말고 불 앞에 서보고 싶어. 그 아이는 울 것 같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작은 끄덕임이 고마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믿어준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누군가는 제가 조용히 버티던 날들을 보아주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강태호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건 어떤 거창한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요리를 계속하고 싶은지,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주방을 가져보고 싶은지.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늘 저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것을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작은 골목 안에 있는 허름한 가게를 빌렸습니다. 간판도 크지 않았고 테이블은 4개뿐이었습니다. 벽에는 어머니가 골라준 연한 베이지색 커튼을 달았습니다. 첫날 메뉴는 단 하나였습니다. 맑은 북엇국.
비 오는 방, 누군가의 숨을 붙잡고 끓였던 그 국물. 어머니가 제게 사람을 조용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말해주던 그 맛. 개업 첫날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고 유리창 밖으로 아침 햇빛이 천천히 들어오고 어머니가 계산대여 의자에 앉아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야위었지만 그날만큼은 얼굴빛이 조금 환했습니다. 이제 네 음식은 네 이름으로 나가는구나. 그 말을 듣자 그동안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국물 간을 보는 척했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숟가락 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도윤 씨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는 식당을 떠났고 한동안 어비에서도 일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식당을 다시 열었지만 예전처럼 손님이 많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빼앗은 것의 무게를 언젠가는 마주하게 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벌인지 뒤늦은 배움인지는 각자의 몫이었습니다. 한 번은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보고 저는 오래 망설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어떤 아이가 우산을 접고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를 너무 늦게 봤습니다.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으로 제 새 주방을 더럽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저는 가끔 그 젖은 명함을 꺼내봅니다. 이름은 여전히 번져 있고 모서리는 달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아픈 기억만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숨죽였던 시간이 아니라 제가 제 이름을 되찾기 전까지 버텨낸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가게에 불을 켜고 새벽마다 물을 사을고 손님이 남긴 빈 그릇을 조용히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남의 것이 되는 건 아니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기억마저 빼앗겨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아침 첫 손님이 나가고 난 뒤 저는 가게 문 앞에 섰습니다. 비는 그쳐 있었고 젖은 골목 위로 햇빛이 얇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고리에 걸린 작은 팻말을 뒤집었습니다. 거기에는 삐뚤지만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끓입니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냄비 안에서 국물이 천천히 끓고 있었고 그 소리는 처음으로 제 삶이 제 이름으로 다시 시작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